되셨나요? 왜 언뮤트가 안 풀리죠? 진행이 다소 고르지가 않은 점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일단 강행을 우다님 언뮤트 가능하신가요 지금? 여기서 컨트롤이 안 되네요. 호스트 맞죠? 예, 노다이님. 네. 예. 네, 저는 그 간단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말기암 전립선 말기의 8명의 케이스에서 그 척추랑 이 갈비뼈 라인들의 빨간색 점이 보였는데 그거는 그게 전이가 돼서 그렇게 보인 건지 그게 네, 궁금했습니다. 네, 되게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그 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전립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그 퍼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뼈입니다. 그래서 뼈로 가서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뼈 안에 이제 골수들이 다 이제 암세포로 잠식되어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네, 그 뼈로 전이된 암이 맞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전립선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치료법들을 다 시도를 해봤는데 치료가 안 된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전립선암이 유난히 그 치료가 어려운 암이라 그런가요? 전립선암은 일단은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남성분들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령일수록 그 빈도가 높아지는데 거의 70% 이상 전립선암 혹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그 전립선의 문제를 겪고 계시고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시작해서 전립선암으로 가시는 환자들 중에 한 20~30%가 전이암으로 발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경우는 처음에 전립선암 치료는 이제 전립선을 일단 수술로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가 되시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20~30% 정도가 치료가 안 되고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되시면 그때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새로운 치료법 이외에는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결국은 또 다시 재발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되시면 이제 방법이 없으신 분들이 되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가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유일한 치료법이 되고 있고 그 치료법이 지금 임상 3상에 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치료제로서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근데 전립선을 제거를 하는데 그게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이제 제거했을 당시에 안 퍼져 있으면 괜찮은데 세포들이 이미 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퍼져 있던 세포들이 몸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전이암으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김주형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강연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초보적인 질문을 좀 올렸는데 혹시 초반에 제가 강연 들으면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암세포의 변이의 패턴을 예측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연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고 있는 변이들이 있습니다. 이 변이들이 이제 각 암 종류별로 이 암은 이 변이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KRAS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거의 100%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 종류에 따라 그렇게 알려진 변이의 경우에는 추적이나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전이암으로 발전이 돼서 암세포들이 그 마구마구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르는 그 intratumoral heterogeneity라고, 튜머들이 원래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했다가 자라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유전자의 변이를 가진 모습으로 무작위로 자라기 때문에 그 경우가 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적 치료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기 발견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차례로 한문정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 잘 들었고요. 예, 저는 민일님한테 그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유학을 어떻게 결심하셨냐 이런 얘기는 해주셨는데, 왜 유학 그 학위 마친 다음에도 미국에 정착할 때 또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한국에 돌아올 것인가, 거기 정착할 것인가. 그때 이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 정착해서 재외과학자로 사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정착하는데 사실 돌아가는 것보다는 정착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조금 쉬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제가 이제 박사를 마치고 포닥을 마칠 때쯤 돼서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 한국에 들어가서 그 중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된다는 게 가장 되게 힘든 일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보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거든요. 한국에 자리 잡는 거 너무 어려워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저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주변의 선후배 과학자들 한국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 과학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제가 ESC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물리적으로 만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없다는 것, 적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콘서트도 가고 싶고 공연도 가고 싶고 연극도 보고 싶은데 한국말로 그런 것들이 제약이 많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처음에 유학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서, 그리고 미국은 인터넷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제가 유학 나왔을 때 한국은 칼라폰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때 아직 흑백폰이었고요.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서 한국보다 좀 많이 느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문화적 혜택을 뭐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위안이 되고 있고요. 문화적인 것이나 이제 사람 동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제일 아쉽고 힘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맥미선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전립선 환자 치료 케이스에서 저는 이게 좀 더 진단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방법론상으로 되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간단한 원리가 궁금했고, 또 이런 분자 영상의학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영역에서도 계속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 건지 좀 동향을 같이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소개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들었는데 50년이나 된 단체잖아요. ESC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진 못하지만 함께 이제 어울리고 행사를 기획하고 그런 것에서 또 오는
그 재미와 추억 쌓기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뭐 특징적인 에피소드나 특징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이제 유일한 치료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특이한 케이스에 한해서이고요. 암 종류마다 접근법도 다르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 달라서 이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모든 암의 유일한 치료의 대안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전립선 암의 모든 치료가 실패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위원소를 치료하는 방법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임상에서 쓰이려고 하고 연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라디오 파마수지컬 테라피라고 RP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방사선과를 중심으로 뉴클리어 메디신, 핵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한국에도 핵의학과가 있습니다. 한국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스몰 몰리큘 케미칼을 이용한 타겟팅하는 방법도 있고, 프로틴이나 펩타이드 같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아니면 항체 같은 그러니까 직접 암세포를 찾아서 붙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죠. 다 이미 알려지고 여러 연구가 많이 된 분야인데, 거기에 동위원소를 레이블링해서 암을 타겟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동위원소도 쓰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베타 에미터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네들은 좀 중간 레벨의 에너지를, 그리고 좀 많이 퍼지는 에너지를 내는 동위원소고요. 그 다음에 알파 에미터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센 녀석입니다. 알파 에미터는 에너지를 내는 영역은 좀 짧은데 그 대신에 베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내는. 그 다음에 오제 에미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훨씬 더 짧은 영역. 그래서 각 암 종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 다른 동위원소를 다른 종류의 동위원소를 각 제가 말씀드린 알파, 베타, 오제이마다 동위원소들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암 치료에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무슨 에피소드가 있는지 굉장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ESC에 소개시켜드릴 만한 에피소드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없고요.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재미 한인과학자 기술협회는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저는 잔스 홉킨스의 2008년에 포스닥터럴 펠로우로 처음 와가지고 여기서 포닥을 4년 하다가 패컬티로 승진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포닥을 할 때 홉킨스 의대만 포닥이 한 2,000명 정도 있어요. 여기에 잔스 홉킨스 포스닥터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HPD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ESC랑 관련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2011년도에 그 단체 회장을 맡아서 1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포닥들이 굉장히 교수들한테 억압을 당하고 있는 포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의 주 펀딩 기관인 국립보건원 NIH에서 포닥 월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닥 월급을 1년에 28,000불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초봉이 49,0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인포스 되는 레귤레이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GHPD에 일을 할 때 우리 홉킨스 포닥들도 연봉을 NIH 가이드라인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여기는 의대 리더십들이, 포닥을 관장하는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마침내 2011년도에 홉킨스에 있는 모든 포닥들이 연봉을 NIH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공유드리고 싶고요. 네, 원하시는 답이 있어서. 네, 공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권영규님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예. 추가로 질문하신 것도 같이 예, 같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민일님. 고맙습니다. 예. 그 강의 하시다가 그 펫 스캔 이미지 보여주시면서 정상인일 때 심장하고 뭐 뇌하고 방광에 이제 시커멓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암 환자를 보여주실 때 심장 부분에 그 까만 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뇌도 약간 흐린 것 같고 그게 그냥 단순히 상대적인 그 컨트라스트 때문인 건가요? 상대적인 컨트라스트는 아닐 거고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저희가 이제 뒤에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건 한데 저희가 그 펫 그 동위원소를 찌를 때 굉장히 소량을 찌르거든요. 인젝션 그 주입을 할 때 많은 양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는 과용한 그 포도당을 섭취할 수 있는 암 환자의 경우 암 세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그 심장이나 뇌에 가기 전에 미리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장이나 뇌에 갈 수 있는 그 트레이스의 양이 그 정상인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그 위험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량을 찍습니다. 그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서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약품 개발보다는 그 FDA 허가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왜냐하면 이미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그 거의 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위 원소가 에너지를 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센 녀석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 영상 목적이면 몸에 그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단지 그게 그 환자 개인당 1년에 찍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찍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희는 그 도수라고 얘기하는데 1년 동안 환자가 맞을 수 있는 총 방사능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그거를 다 컨트롤해서 주사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위험이 없다고 여기셔도 마음 편히 맞으셔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정빈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준비 안 돼가지고 얼굴 못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도 방금 전분 권영균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리스크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크게 리스크가 있지 않다라고 방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임상 실험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이 펫 스캔이라는 게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위험성 같은 게 발견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걸 또 어떤 식으로 우회했다든지 혹은 해결되어서 현재 지금 상용화되었는지 혹시 좀 적절한 예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체내 포도당기를 지원한다고 쓰셨는데 이제 이게 체내에 있는 포도당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체외에서 포도당을 이제 그 체외에서 그 두 번째 탄소를 이제 불소로 치환하는 거고 치환돼서 정제된 포도당을 이제 환자한테 주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임상 실험 전 단계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 두 번째 탄소를 치환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30-40년 전 일이죠. 처음에 그냥 어떤 탄소를 치환하더라도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1번부터 6번까지 탄소가 있잖아요. 근데 2번만 됩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다른 데 불소를 치환하면 이 포도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생화학적으로. 그래서 딱 2번만 2번 탄소만 불소를 치환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사용을 하게 됐고 임상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이제 불소가
이제 우리가 그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동위원소를 만들면 그게 영구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각 동위원소마다 이 동위원소가 보통 일반 원소로 치환이 되는데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내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이게 50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제가 보여드린 그 펫에서 쓰이는 포도당, 불소로 치환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날 만들어서 그날 써야 돼요. 예,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근데 그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에 쓰는 것들은 굉장히 컨트롤된 환경에서 그 certify된 환경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워낙 펫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과 그것들을 병원에 신속하게 배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임상이 아니라 실험 목적으로, 동물 실험 목적으로 그 임상에서 쓰는 그걸 생산하는 회사에 주문을 해서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지정된 단서로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시간이 거치면서 많이 해결이 돼서 지금은 거의 상용화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과제라든가 앞으로도 넘어야 될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혹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펫에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하나 문제점 말씀드린 게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텍션,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이버스하거든요. 그래서 암도 잘 안 자라는 암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걸 캔서 스템셀,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녀석들은 좀 모양이 달라서 몸 안에 깊숙이 숨어 있으면서 잘 자라지도 않고 그 대신에 소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자라는 그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치료법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은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도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점들이 지금 펫스캔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전립선암이나 아니면 다른 암, 파피 같은 다른 많은 그 펫스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잠시만요. 제가 약간 종래님. 예, 다음은 김종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수학 모델링 하는 사람이나 이런 이론하시는 분들과 협동 연구하시면서 저희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예를 들면 뭐 최악의 협동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이었던 경우 아니면 바라시는 어떤 그런 협동 연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운 좋게 안 좋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레디올로지는 이미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메디컬 피지시스트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이미지를 이제 동물 모델을 만들거나 해서 이제 펫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리티 이미지를 얻으면 그분들은 그거를 분석하는 일을 해주세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그 수학 모델링이나 AI 분야가 그리고 메디컬 피지시스 분야가 지금 메디컬 이미징 쪽에 굉장히 핫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AI 분야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그러니까 각 다른 분야의 전공들 중에 AI로 제일 처음 대체될 것이 레디올로지일 것이다. 방사선일 것이다. 왜냐하면 레디올로지스트들은, 그러니까 방사선과 의사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여러 모델리티, 엑스레이, CT, 뭐 펫 이런 것들을 찍어오면 그걸 분석하고 그걸 보고서는 이분은 이런 병, 이분은 이런 병, 이분 스테이지며 이런 거를 이제 진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AI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그쪽 연구가 진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저희 과도 그렇고 보면 그거를 의사들이 그냥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 도입을 생각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AI가 하는 역할이 의사들이 내리는 결정을 좀 더
그 정확하게 도와준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마지막 그 디시전은 사람인 의사가 내려야 될 영역이다라고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는 좀 줄어들긴 하겠, 필요한 의사의 수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수학 모델링이나 AI를 도입을 해서 그 레디올로지 분야에 좀 더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아주 활발한 연구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러면은 김범준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가능한 게 유전적, 환경적, 그리고 단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랜덤한 이유,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단지 그냥 불운으로 판단한 원인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져서 결국은 불운의 그 포션이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줄어들 여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좀 들려주시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특정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이게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 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 세대나 그 가족의 병력을 보면 이게 유전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불운인지 유전인지는 판가름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환경인지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불운이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었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 불운이라는 개념이 언럭키한 케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그 제한되고 받아들여진 게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암세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하루에 제 몸에서나 이제 성인의 몸에서 10,00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세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근데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첫째, 그 생기는 유전자가 암이 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유전자는 굉장히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변이가 하나 생기더라도 걔네들이 암으로 세포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뮤테이션 부위가 아닌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대 때 제 그 골수 세포를 뽑아서 올려놨다가 제가 40대 때 지금 이제 골수 세포를 뽑아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유전자가 엄청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도 암으로 될 수 있는 뮤테이션이 일어나거든요. 하루에도 많은 빈도로. 근데 우리 몸에서 그 면역 체계가 걔네들을 찾아서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서베일런스 기능이 우리 몸에 있고요. 이 암세포가 되는 경우를 보면 왜 불운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몸에서 최소한 2개나 3개, 4개, 5개가 한 세포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몸의 서베일런스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불운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철저한 감시 체계를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운이 없어서 빗겨나가서 암세포가 생겨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그 암 유발에 굉장히 큰 요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그 서베일런스 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그 정신적인 요인에서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그 서베일런스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암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예, 다음은 정인경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사를 하니까 그 암의 역사, 그 시다르타 부키리지 책을 통해서 이제 암을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냥 독학이죠,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시다르타 부키리지가 그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게 읽었어요. 네. 책을 보셔서 이제 암의 역사는 아마 읽으셨을 텐데, 그 무케리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유전체 안에 암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유전체가 이제 뭐 실 속에 끼어 있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전체의 결함이 생겨서 암이 유발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계속 뭐 이제 생리적인 작용을 해서 뭐 노화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거의 암이 필수불가결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책에 나와 있어서, 오히려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암을 정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니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해가지고. 책을 들으면 제가 책을 못 읽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일단 그 책이 말하는 거는 암의 원인이 그 유전자 결함으로 생성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그 변이가 이 세포가 자라고 해야 되는 역할을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스스로 막 증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유전자적인, 아까 제가 말한 유전의 영향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암이 되는 경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자, 후천적으로, 예. 후천적으로라도 지인의 이상이 생겨서 생성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우리는 암과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몸은 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랑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우리 몸이 쇠약하고 이제 에이징을 겪다 보면 그 생겨나는 변이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면역력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동의했으니까. 면역 체계. 서베일런스가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약해지겠죠.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겨나는 그 변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다기보다 특이한 그 현상은 뭐냐면, 연세가 많으셔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그 암도 진행이 느려요. 왜냐하면 그 암세포도 많이 노쇠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 그리고 마음을 써서 연구해야 될 분야가 하고 싶은 저도 개인적으로 분야면 뭐냐면 그 유아암, 그 아동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암이든 생기면 아이들이 자라는 세포가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진행도 빠르고 치료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치료 방법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어린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생기는 암들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에 그 중점을 두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그 수명이 다해지면 암도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같이 공생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ESC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또 좋은 환경에서 많은 문화생활도 유지하고 뭐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김민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같은 국제인데 처음은 아니죠. 근데 그 저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가입하신 동기도 비슷한 것 같고 한데 좀 더 자주 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 원래 질문은 그 영상 처리하는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채색을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후에도 뭐 AI나 딥러닝이 들어와서 그 판독하는 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랄까 진단의학 쪽에서요,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혈액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병들을 진단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대비해서 어떤 게 좀 더 이렇게 판독성이 높은지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제가 이전에 종래님 그 질문하실 때 답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툴로 이제 라디올로지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독의 그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혈액 검사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해주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정말 몸 안에 존재하는 희귀한 마커들을, 그러니까 암세포에서 특이하게 내는, 그렇지만 초기에는 양이 많지 않아서 검출이 좀 힘든 것들을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그 잡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징도 중요하지만 이미징보다는 앞으로 그런 체외 검사들이 진짜 그 아무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그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간단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로 조기에, 진짜 초기에 암을 그 진단할 수 있는 툴로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딸림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그 플루이딕스 같은 걸로 그러면은 암세포를 갖다가 만약에 디텍션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기암 정도가 돼야지 그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 비율이 디텍션 가능한 정도가 되나요?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그 이제 암 정도마다 다르긴 한데 초기에도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암세포를 검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고 부르는데, 암세포들이 자라면 걔네들이 이제 전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이라는 방법이 혈류나 림프관을 통해서 몸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 분들은 암세포가 말기면 몸 안에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초기라도 아주 적은 양의,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TC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피를 한 그 10ml, 10cc 정도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 테스트 튜브에 10cc를 채취를 하면 그 안에 한 2개에서 7개 정도 암세포들이 들어있어요. 10cc의 블러드에, 피에. 그럼 그것들을 검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 수십만 그 블러드 세포 내에 그 10개 이내로 존재하는 암세포들을 찾아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에서 나오는 유전자, 다른 물질들을 검출하는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영현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지금 나가셔가지고 제가 읽고 어차피 이게 녹화가 되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3차원으로 회전하는 그림이 있었던 슬라이드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황색으로 암세포를 진단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고 보여주셨는데, 비전문가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하나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주변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보니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10여 차례 받으시고 계십니다. 0.01 이하면 낮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줄더라도 기존처럼 혹시 모를 잔류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항암 치료가 많이 필요한가요?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제가 보여드린 전립선암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추후 사용에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그 전립선암 말기 이미 치료 옵션이 없으신 분들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도 이 치료법이 안 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베타 에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센 비슷한 원리지만 알파 에미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치료제가 그랬지만 그 모든 환자들한테 다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으로 개발해서 쓰는 것들은 그나마 기존의 치료제보다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들을 약으로 개발하고 시험하고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항암 치료는 10차례 받으시는 거는 아마 그 기존의 항암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암제는 그 자라나는 세포를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왜 머리가 빠지고 토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근 세포, 그다음에 그 소화기관에 있는 점막 세포는 그 끊임없이 죽고 자라고 하는 리제네이션을 반복하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피부나 이런 심장이나 이런 데는 별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 회전이 빠른 그런 세포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존의 항암 치료가 다 실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0.01처럼 낮아지더라도 다 완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지영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세포생물학을 이용해서 질병 연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말씀 주셨지만 미국에서 문화적인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미국의 연구 환경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중개연구 부분입니다. 여러 연구자가 협력해서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굉장히 희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선 좀 더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저도 좀 질병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중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이 부분에서 제일 장벽인 것처럼 느끼시는지, 혹시 한국에서 이런 중개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극복되면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중개 연구는 제가 있는 연구기관에서 일단 중개 연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이유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그 MD들은 중개 연구를 하게 되면 임상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D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서 살아남으시려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연구 중심 대학병원들의 경우를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프라이빗 프랙티스, 개인 병원에 가시면 지금에 받는 연봉이 2~3배를 받으시거든요. 물론 여기도 많이 받지만.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연구를 진짜 원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그 테니어를 받으려면 그 환자들만 봐서는 불가능하고요. 환자들만 주로 보는 의사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조교수에서 머물러 있고요. 그다음에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 환자도 잘 봐야 되고 연구랑 교육, 그 메디컬 스튜던트 가르치는 그 3가지를 다 잘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그 MD나 MD, PhD들이 모여서 연구를 잘하면 보상을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그리고 저와 같은 PhD들을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동 연구가 협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도 저 혼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요. 다 웬만하면 2~3명씩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자체가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하고 싶으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대학병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 하셔도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가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연구 열심히 하시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한국 가시면 다시 환자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힘드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중기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큰 장벽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기 연구의 제일 큰 장벽이라 넘어야 될 허들은 연구비입니다. 왜냐하면 중기 연구는 그 연구비가 많이 드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기 연구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로는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스타트업 컴퍼니랑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큰 회사들이랑도 많이 하고 결국은 저희가 임상 1상까지는 어떻게 연구비로 받은 연구비로 끌어갈 수 있지만 2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한국 의학계 스타트업 컴퍼니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자본도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연구가 있으면 학교를 통해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라고 아시죠?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게 있으시면 거기서 이제 특허를 내시고 그거를 임상으로 중기 연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시면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에 모두 답을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민희들님께 오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에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2하고는 다르게 처음으로 저희 회원뿐만이 아니라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따로 광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은 저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항상 저희 정관에 저희 선언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esckorea.org로 들어가시면은 저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선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행동해 주시면은 저희와 그리고 장차 오실 회원들 모두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우리 회원들께서는 미국 동부에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이든 공모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미국 동부를 오셨다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가시는 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제가 많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게 저희가 총 5분을 모시고 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영국 리즈 대학교에 계신 김종래 님께서 강건석 해석 인공위성에서 아메바 사회관계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같은 시간에 다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지난번하고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